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했는데 몇 년 전 눈, 코, 입이 떡 벌어지는 스펙타클한 큰 사건을 겪었답니다. 각설하고 바로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엄청 웃긴 내용이니 꼭 들어주세요. 4살 때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빠는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셔서 보모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부잣집에 보모를 두었으니 누가 봐도 잘 사는 집 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느낀 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늘 일에 매달려 사시는 아빠는 제가 몇 살인지 가끔 잊어버리셨고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하나도 모르셨답니다. 저를 돌봐준 보모가 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았고 많은 애정을 주었어요.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대충 봐줘도 될 텐데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고 저를 애지중지 길러주었답니다. 가끔은 보모가 제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어떤 분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그렇게 보모 손에 길러진 저는 20살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게 되었고 대전인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모가 일자리가 잃게 되었죠. 저는 그 점이 매우 송구스러워 자주 연락을 드렸어요. 안부를 전할 겸 연락해 봤더니 건물 청소 일이나 식당 설거지 알바를 하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 방학 때 대전에 내려가면 보모를 먼저 만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왔답니다. 아빠와는 어색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아빠는 연세가 드시면서 예전처럼 일에 얽매이거나 밤을 새우지 않으셔서 충분한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전에 계신 아빠와 보모에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잘 지냈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아빠가 경영 수업을 받으라고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요즘 몸도 안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을 회사에 앉히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서 저에게 후계자가 빨리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갈래의 길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아빠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빠가 읽어놓으신 걸 제가 물려받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효도이고 제 인생의 큰 선물이고 하니 서울에서 취직을 포기하고 대전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경영 수업을 들으며 회사 운영자로 조금씩 자리를 채워 나갔어요. 회사 경험을 해보니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제가 회사를 이끌게 되면 아빠가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와중에 아빠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젊었을 때부터 계속 밤새우며 일하신 데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셔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위궤양과 장염을 달고 사셨는데 병이 커져서 위벽 복막에 천공이 생겨 수술까지 하게 되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전처럼 기운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답니다. 아빠는 밀린 휴식을 이제 하겠다며 저에게 회사 일을 모두 일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회사를,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아빠와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데 아빠는 쉽게 쾌차하지 못하고 점점 말라가셨어요. 또 그동안 못 주무신 잠이 몰려왔는지 하루 절반 이상을 새근새근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곧 아빠는 세상 편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물이 나고 슬퍼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미소로 떠난 아빠의 마지막 순간에는 저도 똑같이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지내게 되었는데 보모가 찾아와서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아빠 덕분에 오랜 세월을 먹고 살아왔다며 영정사진 앞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수십 번 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15년 넘게 사장님과 민영이 덕분에 먹고 살았어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민영이 옆에는 제가 있을게요. 친딸처럼 잘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부디 천국에서는 편히 쉬세요.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저 혼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옆에 계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 아줌마는 널 진짜로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잠깐 올 때가 됐는데. 누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아들놈을 불렀다. 진작에 둘을 만나게 해줬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구나. 너에게 오빠 같은 존재가 돼줄 거니까 편하게 지내봐. 이제 저한테 오빠까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줌마는 천사라도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네. 나 천사 아니다. 너를 돌봐준 건 돈 벌려고 한 일이야. 그런데 지금은 돈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진짜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옆에 있고 싶다고. 가요, 민영아. 이 아줌마를 예전보다 편하게 대해주렴. 우린 오징어 게임 할배가 뭐라고 했더라? 아, 우린 깐부 아니더냐, 깐부. 맞아요. 우린 깐부예요. 고마워요, 아줌마. 보모의 위로 덕분에 장례식장에서 쓸쓸하진 않았네요. 이윽고 보모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맞절을 하고 얼굴을 봤더니 꽤 미남이더군요. 저에게 아빠의 명복을 빈다는 말과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야 뵙네요, 민영씨. 좋을 때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한테 이런 미남 아들이 있는 건 몰랐네요. 아, 감사합니다. 민영씨, 우리 앞으로 친하게 남매처럼 지내요. 저희 엄마가 신세를 많이 진 분이라고 들었어요. 신세는 무슨... 제가 오히려 아주머니 덕을 많이 봤어요. 저를 키워준 분이 아주머니라서 친엄마 같고 그래요. 그럼 다음에 밖에서 뵙도록 해요. 그렇게 보모의 아들과 다음을 기약하고 아빠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물론 보모가 제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줘서 쓸쓸하지 않게 치를 수 있었답니다. 저는 아빠와 살던 큰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며 살림까지 하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 민영이 너 말을 너무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냐? 깐부 집에 오는데 일이 있어야 오는 거니? 아, 그런가? 어쨌든 잘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보모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청소부터 좀 해야겠네. 민영아, 너 도움이 안 쓰니? 아빠랑 둘이 살 때 살림을 이렇게 하고 산 거야?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이모가 있었는데 몸이 아프셔서 2달 전쯤에 그만두셨어요. 안 그래도 집안일 봐줄 도우미를 구할 생각이에요. 아줌마,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냥 편하게 있다 가세요. 무슨 청소를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지저분한 걸 눈뜨고 못 보는 성격이잖니. 가만, 너 도우미를 찾는다고 했지? 그럼 내가 해보면 어떻겠니? 매일 와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너 밥도 해주면 좋잖아. 나만큼 네 입맛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테니 얼마나 좋겠니? 저야 감사하긴 한데. 에이, 아줌마를 어떻게 가사도우미로 둬요. 깐부한테 일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냥 친구로만 놀러 오세요. 사실 보모가 일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괜히 미안해서 일해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보모는 호통을 치며 말하더군요. 허허, 다른 사람한테 맡기느니 나한테 맡겨. 내가 사장님 영정사진 앞에서 약속한 거 잊었니? 네 곁을 지켜주겠다고 말이야. 잔말 말고 나한테 도우미 자리를 줘. 월급은 많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남들 주는 만큼만 줘도 돼. 아줌마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잖아요.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해요? 저야 아줌마가 제 옆에 있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뭘 아는 거냐? 난 벌써 마음 먹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나한테 맡겨. 민영아, 저녁 뭐 먹고 싶니? 이 깐부가 다 해줄게. 제가 말리기도 전에 주방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할 준비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하며 보모를 도우미로 드리기로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보모의 손이 탄 집에서 지내보니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일해준 분이라 그런지 다른 도우미들과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모가 짐을 싸들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저희 집에서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았답니다. 아줌마, 이 짐들은 뭐예요? 가출이라도 하신 거예요? 가출은 무슨,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며칠만 여기서 자려고. 내가 나이를 들어 그런지 버스를 타면 멀미가 나서 괴롭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짐을 싸서 들어오신 거예요? 왜? 내가 며칠 여기서 지내는 게 불편하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널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보다. 따지고 보면 넌 사장이고 난 직원인데 말이야. 미안하다. 짐은 다시 뺄게. 저에게 사과를 하며 짐가방을 다시 빼길래 바로 말렸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아주머니,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아셨죠? 그래도 되는 거지? 그래, 그럼 청소부터 시작해 볼까? 민영이, 넌 출근해야지. 내가 바로 아침 차려줄게. 먹고 가라. 고마워요. 아줌마 덕분에 아침을 거르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넌 나 없으면 굶어 죽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고 남기지 말고 먹으렴. 그래서 보모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며칠 동안 같이 지내기로 했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미동도 없더라고요. 물론 보모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편해서 좋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동거하는 건 조금 꺼려져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나가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 장례식에 와서도 고생하며 위로해준 분한테 모질게 나가라고 말하는 건 가혹한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보모는 2주가 지나도록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하려다가 괜히 상처를 받으실까봐 계속 가만히 두고 보게 되었네요. 보모는 저희 집에서 할 일을 무척 깔끔하게 했고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모가 알아서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저희 집으로 보모의 아들이 왔어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집에 오신 손님이니 반기며 인사했고 식사도 같이 했답니다. 보모는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누가 보면 부부라고 해도 믿겠어. 민영이가 내 며느리라면 와, 상상만 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엄마도 참. 민영 씨가 훨씬 아깝지. 나 따위가 이런 완벽한 여자한테 가당키나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도 완벽한 놈이야. 키 크지, 잘생겼지,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지. 나한테 선자리 주는 여편네가 한둘인 줄 아니? 민영아, 너 내 아들 어떻니?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않아? 저는 밥을 먹다가 사례가 걸려
기침을 콜록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아직도 보모는 저희 둘이 어울린다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 준호야, 민영이는 나한테 딸 같은 애야. 네가 마음 먹고 대시해서 사귀어보면 좋겠다. 내가 보기엔 둘이 짝인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셋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건 하늘의 뜻이라고. 이건 운명이야. 사실 나도 민영 씨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아이고, 민영 씨 오셨네. 살에 들린 건 괜찮아요? 저는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답니다. 보모와 아들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고 곧 준호 씨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찾아와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보모는 항상 저희 둘이 잘 어울린다며 사귀어 보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자꾸 들으니 민망함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웃으며 넘겨버렸답니다. 그런데 준호 씨가 밥을 먹다 말고 진짜로 사귀어 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민영 씨, 엄마 말씀대로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제가 민영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진심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엄마 같은 분의 아드님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엄마가 진짜 민영 씨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귀어 봐요. 민영 씨를 자주 보니까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민망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보모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랑에 빠졌구나. 민영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내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준호는 진짜 괜찮은 남자야. 인물 훤칠하겠다. 능력도 있겠다. 너한테 딱이라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고 심장이 두근대고 설레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준호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대답했고 다음날 저녁에 준호 씨와 둘이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산책까지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그러자 보모는 이제부터 당신에게 아주머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귀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게 호칭을 해야 나중을 위해 좋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요?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머님. 우쭈쭈, 내 깐부가 이제 며느리가 되게 생겼구나. 아이고 이쁜 거 새아가. 오늘 시애미가 맛있는 월남쌈을 준비했다. 우리 같이 쌈 싸먹자 아가. 아가요?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보모는 저에게 정성스러운 쌈을 싸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아가 거리시며 계속 권하셨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입을 하고 벌려서 아기 새처럼 월남쌈을 받아 먹었답니다.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보모는 몇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저를 키워준 사람이자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어떻게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 성격과 입맛까지 다 맞춰주시기까지 했죠. 게다가 매일 새애기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시니 저도 모르게 진짜 시어머니로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으로 와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안 데이트가 좋다며 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곤 했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하루빨리 결혼하자는 말을 물 마시듯이 자주 하며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매일 들으니
제 머릿속에는 이미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과 보모를 시어머니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신혼을 차린 곳은 바로 제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집을 관리해 주기로 하셨고 남편이 몸만 들어와 살기로 했답니다. 이건 두 모자의 의견이긴 했지만 저도 이미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편하고 좋아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깐부인 시어머니가 곁에 있는 게 아주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생활을 하며 1년 정도 살아봤는데 몸도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결혼 1주년이 되기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가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까지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아들, 새아가, 우리 1주년 여행을 가는 게 어떠냐? 이 엄마가 좋은 데를 다 예매해놨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곳인데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오, 나야 좋지. 엄마가 따라가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말이야. 여보, 당신은 어때? 응? 좋아. 우리 둘이 가면 어머님이 심심하고 외롭잖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 해외 어디로 가는데요? 역시 날 생각해주는 건 깐부밖에 없다. 내가 예매한 곳은 잠비아라는 곳이야. 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가 자연도 끝내주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다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서 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 아프리카요? 어머님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만 가도 좋은 데가 많은데. 깐부 너, 이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소리 듣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이 여행은 너와 네 남편이 인생을 좀 더 많이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말 말고 이 깐부만 따라와. 시어머니가 이미 비행기표와 숙소까지 다 예매해두었다고 하니 싫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도 괜찮은 여행이 될 것 같다고 했고 저도 아프리카를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벌레에 물리면 크게 아프거나 위험할 수 있다며 예방주사를 맞춰주셨답니다. 얼마나 오지로 가길래 이런 것까지 하나 걱정이 조금 들긴 했지만 세 사람이 똑같이 주사를 맞았으니 별일이 있겠나 하고 넘겨버리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틀 뒤 저희 세 식구는 비행기에 올라 오랜 시간을 자고 또 잤습니다. 잠비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많이 더웠어요. 그곳의 가이드가 저희를 차에 태우고 먼저 숙소로 데려다 줬습니다. 열악한 걸 예상하긴 했지만 숙소가 많이 허름하더군요. 짐을 풀고 식사를 하는데 역시나 입에 맞지 않았어요. 대충 요기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그리고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폭포수가 콸콸 넘쳐 흐르고 시원하고 경치 좋은 강으로 가겠다고 했죠.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시원한 곳에 가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폭포수가 흐르는 강가에 도착했는데 끝내주게 아름답고 시원했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네. 여보, 저기 봐봐. 폭포가 엄청 거대해. 강도 바다처럼 드넓고 말이야. 진짜 아름답다. 여기가 그 빅토리아 폭포래. 진짜 죽여주는 곳이구만. 엄마가 여행지를 제대로 골랐어. 여기서 전기를 얻어 돌아가면 당신이랑 나랑 사업도 더 성공하고 애기도 순풍순풍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당신도 참, 여기서 애기 이야기를 왜 해? 쑥스럽게. 난 빅토리아 폭포 전기를 받아서 벌써 몸이 꿈틀댄다고. 여보,
우리 오늘 밤 폭포수처럼 콸콸 넘치게 땀을 흘려볼까? 여보, 어머님이 들으셨어. 조용히 해. 괜찮아. 우리가 남도 아닌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 오늘 밤 아프리카의 전기를 받아 당신에게 모두 쏟아주겠어. 저희는 키득거리다가 곧 폭포를 보며 감성에 젖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잠시 후 가이드가 등장하며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다음 목적지가 어디일지 큰 기대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올라가는데 속이 미식미식 거리더라고요. 산속에 뭐가 볼 게 있어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대에 찬 미소를 짓고 있어서 초를 치는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 도착해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길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이 얼마나 험하던지 당장 한국으로 순간이동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대를 하며 산에 오르고 있으니 이번에도 꾹 참고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시커먼 동굴 하나가 보였는데 가이드가 그리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부, 아들아, 어서 들어와봐. 여기 진짜 시원하다. 땀이 금세 식어버렸다고. 시원하다는 말을 듣자 고민도 하지 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긴 하지만 진짜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물이 똑똑 떨어지기도 했는데 얼음물처럼 차가워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시어머니는 한자리에 엉덩이를 깔고 앉으시더니 저희에게 미리 챙겨온 약을 먹자고 하셨어요. 자, 모두 이리 와봐. 병원에서 가져온 약 먹자. 하나씩 받아. 어머님, 제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고맙습니다. 간부, 내가 챙겨야지. 난 너의 수호천사 아니더냐. 얼른 약 먹고 잠시 앉아서 쉬다가 가자. 네, 어머님. 그런데 약을 먹어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네요. 이거 원래 졸린 약인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먹은 건 말라리아 약이고 네가 먹은 건 수면제라서 졸린 거야. 깐부세아가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하다. 잠깐만 여기서 살고 있어. 여기 숲에서 살다 보면 정들어서 좋을 거야. 아, 조금 있다가 해가 지면 여기 동굴에 산짐승들이 우글우글 몰려들 거야. 깐부야, 이렇게 돼서 미안해. 우린 그만 가볼 테니까 잘 자고 잘 살고 있어. 어머님, 이거 꿈이에요? 몸이 나른하네. 날 여기에 버린다고요? 내 깐부가 그럴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여보 어딨어? 나 좀 잡아줘. 너무 어지럽고 피곤해. 눈이 스르르 감긴다고. 저는 약에 취해서 몸이 비틀거렸는데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손을 뻗으려고 해봤어요. 그러자 그이는 저를 피하면서 희죽거렸습니다. 워, 어딜 잡으려고. 여보, 그만 포기해. 눈이 벌써 풀렸다고. 여기서 사흘을 버티는 건 불가능하대. 맹수들이 득실되는 건 기본에다가 절대 걸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더라. 여길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향후 20년은 없을 거라더라. 오지에 올 리가 없긴 하지. 가이드가 제대로 된 곳을 골라줬단 말이야. 여보, 당신 재산은 내가 요긴하게 쓰도록 할게. 당신 깐부인 우리 엄마랑 둘이 말이야. 됐다, 이제 그만 가자. 내가 인연을 이제야 떨궈버리는구나. 아주 시원해 죽겠다. 세아가, 그럼 우린 갈 테니까 그만 자거라. 저의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떠나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가이드를 보다가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두운 동굴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렀답니다. 여보, 준호 씨, 어머님, 깐부, 거기 아무도 없어요? 뭐야, 그게 꿈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돌겠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동굴에서는 메아리만 들릴 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뭐야? 저리가. 저거 호랑이야, 치타야. 진짜 난 오늘 이대로 죽는 건가? 저 무섭게 생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인가?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겁에 질린 저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소환해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짐승이 네 발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포효하는데 동굴 입구에서 불붙은 나무 작대기를 들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빛 아래로 보인 사람의 모습은 알몸이었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와 불붙은 막대기를 짐승에게 휘둘러 댔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짐승은 동굴 안으로 사라졌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거, 뭐야?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설마 원주민? 저기 영어 할 줄 알아요? Do you know 미국말? 원주민은 자기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거, 띠또. 띠또? 오케이, 띠또. 저는 뭔지도 모를 말을 따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 한참을 걸어서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모두가 발가벗고 있는 원주민 부족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길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저기 핸드폰 있나요? 따르르릉 여보세요? Are you okay? 오가, 띠또. 이 사람은 또 띠또라고 하네. 그게 뭔데 띠또가. 미치겠다. 저를 데리고 온 원주민은 손짓을 하며 띠또를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따라오라는 부족의 말이었나 봅니다. 저를 안내한 곳은 비어있는 움막이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라고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밤이 깊었으니 날이 밝으면 빠져나가기로 했네요.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숲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마당으로 보이는 곳에 모두 모여서 저를 쏘아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손을 흔들며 굿바이 땡큐. 나 집에 가야 해. 잘 있어. 굿바이. 하고 숲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저를 구해준 원주민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또띠. 또띠가 뭔데? 좀 알아듣게 말을 하든 손짓을 하든지 해봐. 또띠? 그러자 원주민이 손을 풀더니 밥을 먹는 신용을 내는 겁니다. 저에게 식사를 하고 가라는 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원주민이 고개를 흔들며 제 앞을 비켜주었습니다. 무슨 의미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힘을 내서 숲길을 따라 걸어봤어요. 1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숲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해가 질 때쯤에도 똑같은 숲길만 반복되고 있었죠. 너무 지쳐버리고 배가 고픈 저는 바위 하나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짐승의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포심이 제 몸을 휘어감아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죠. 이번엔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였어요. 언젠가 TV에서 봤던 하이에나 무리였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바지에 오줌까지 지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가 마지막 순간인 줄 알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리고 있던 그때 하이에나 무리가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깨갱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떠봤더니 저를 동굴에서 구해줬던 원주민이 막대기를 들고 짐승떼를 쫓아내 준 겁니다. 어머, 또 당신이군요. 우가우가, 땡큐 우가우가. 우가, 띠도. 아, 따라오라고? 알겠어, 띠또. 저는 당장 숲을 나가는 건 무리라는 걸 알아서 원주민 뒤를 따라 움직였어요. 이윽고 숲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대던 원주민은 임시 방편으로 잠잘 곳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눈을 붙였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원주민이 서 있는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호하려고 밤 내내 서 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에게 두 손을 모아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원주민은 다시 띠또띠또를 외치며 저를 원주민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제가 여길 빠져나갈 방법은 지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일단 원주민 마을로 가서 배도 채우고 지도를 얻거나 밖의 세상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 의사소통을 시도하려고 손짓으로 핸드폰과 지도를 표현하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다들 고개만 가로젓기만 했답니다. 문명 사람이 여기에 오지 않는 이상 당장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 피할 수 없으면 질결하를 떠올리고 이곳 원주민들과 당분간 함께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부족 언어를 조금씩 알아듣게 되었고 음식도 더는 징그러워하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받아먹었답니다.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해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원주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젠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고 사냥도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이에나 떼가 나타나면 혼자서 때려잡을 만큼 용맹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로는 제가 여기 부족들의 부족장이 되었답니다. 5년 동안 숲을 빠져나가려고 수없이 도전을 해봤는데 운송 차량이 없으면 불가능해서 문명인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러다 곧 청바지와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저희 원주민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족장이 제가 반갑게 뛰어나가 인사를 했어요. 우가, 빰바야, 띠또. 띠또는 따라와라, 반갑다, 밥 먹었냐? 잘 잤니? 나 오늘 밤 어땠어? 라는 아주 많은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장난같이 들리시겠지만 진짜 띠또라는 단어 하나로 의사소통 대부분을 했답니다. 제가 부족어로 말했더니 미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어로 답했어요. 뭐라 시부렁거리는데 다른 원주민이 전하길 물물 교환을 하자는 겁니다. 자기들이 문명의 음식을 줄 테니 저희에게 나무와 돌을 가져가게 해달라며 협상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다고 말했고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Hey, I'm Korean. 나 집에 가야 해. 시무랑 남편 새끼가 내 뒤통수를 쳤어. Help me. What? You're Korean? Oh my Jesus, my car boom boom. 너 도와줄게. Follow me. Really? Oh, thank you. Very very 감사. 제가 대화하는 걸 본 원주민들은 대충 상황을 이해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결혼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원주민과 혼인을 했답니다. 우가, 우리 시모 때려잡으러 가자. 또띠. 우가, 시모? 그 쌍년 또띠? 네 남편도 또띠? 떡띠 손봐주리니 또띠? 그래서 저는 남편과 부족에서 가장 유능한 사냥꾼 셋을 데리고 미국인의 차에 올라 한 달 동안 차를 타고 쉬었다 반복하면서 5년 만에 숲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여권과 짐이 아무것도 없어서 대사관에 찾아 사정을 말하고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부족들은 잠비아 정부에서 주는 임시 여권을 받아 저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해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낯설고 춥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적응되어서 그런지 3월인데도 몸이 으스스 떨렸답니다. 제가 데리고 온 부족들도 몸이 추워서 옷을 겹겹이 껴입었죠. 그리고 저희는 곧장 제 집을 향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 집은 아직 그대로 있을 테니 거기서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죠. 이윽고 집에 도착해 대문을 두드리자 처음 보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웬 시커먼 사람들이 찾아온 거지? 누구세요? 우가우가 띠또. 아, 한국말로 해야지. 이봐요 아줌마. 내가 이 집 주인이에요. 내 명의로 된 집이라고요. 여기 김상년 아줌마랑 아들내미가 살고 있나요? 네? 아, 네. 저희 집 사모님이 김상년이 맞아요. 잠깐. 혹시 실종됐다던 며느님이신가요? 또띠. 그러니까 비켜서요. 자, 여보, 삼촌들. 우가우가, 또띠. 우가. 저희는 파출부를 밀어내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개 같은 남편,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까지 보이더군요. 저와 부족들이 들어서자 세 사람은 기겁하며 자빠졌습니다.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그 오지에서 살아남은 거야? 엄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일 모레가 전현 실종 5주년이라 사망으로 인정되는 날이라고. 내일 모레 전현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는 날인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재산이 문제냐? 우리 둘이 쇠고랑을 차게 생겼는데 이 빌어먹을 어쩌면 좋지? 제가 앞으로 다가가자 두 모자가 납작 엎드려 기더군요. 새아가, 우리 깐부 살아 돌아왔구나.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 깐부. 우리가 한 짓은 잘못했다. 그땐 우리가 뭔가에 홀렸나 봐. 여보,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 그동안 제대로 발 뻗고 자지 못했어. 당신 걱정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이렇게 돌아와서 진짜 고마워. 저는 등 뒤에 꽂아두었던 작대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밤바야! 아! 이 시브레스키들이, 날 숲에 부린 개스키들이, 똑띠, 돼지개, 패죽이, 남편, 삼촌들, 또띠! 제가 선창하자 원주민 남편과 부족 삼촌들이 막대기를 휘두르며 후창했습니다. 우가, 또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깐부, 지금 뭘 하려는 거니? 이거 무슨 축하 파티라도 하자는 건가? 인연 한국말 까먹었나 본데. 아들, 어쩌면 우리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인연 눈가래 봐. 완전 원주민이 다 됐잖아. 그런가? 이틀만 버티면 전현 재산이 모두 우리 건데 일단 이 상황부터 벗어나 보자. 엄마, 전현이 신고하면 우린 끝장이라고. 괜찮아. 엄마만 믿어. 내가 아무 일 없이 해결해 볼게. 헤이 깐부, 우가. 난 너의 시모지 기억하지? 또띠야 해줄게. 자리에 앉아라 깐부. 이걸 알아들으려나? 시어머니가 멍청하게 짓거리길래 제가 한국말로 경고했습니다. 이 상년아, 김상년이 날 숲에다 버리고 짐승밥이 되게 하려고 했지? 고준호 너도 공범이고 개스키야. 내 오늘 너희 두 잡것들을 우리 부족의 규칙으로 처벌하겠다. 어머나, 우리 새끼 아직 정상이구나. 난 네가 원주민 꼴이 되어서 놀랐잖아. 이봐 깐부, 우리 일을 조용히 해결하자. 내가 너희 엄마잖니. 아가, 손 이리 내봐. 예전처럼 가스라이팅 하듯이 저를 꼬시는 말을 짓거렸는데 제가 여기에 또 넘어갈 리가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씩 웃었습니다. 우리 부족의 이름으로 처벌하겠다. 꽃뚜레, 이뚜레, 귀뚜레, 볼뚜레, 엉덩뚜레. 온몸에 군형을 내서 쇠구랑을 채우겠어. 빰바야! 제가 외치자 부족들이 막대기로 시어머니와 남편 놈을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부족 하나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이리와 개스키. 네 볼따구를 들어주갔으디. 또띠. 뭐야 이 미친 것들이. 이걸로 우리 볼에 군형을 내려나 본데. 저리 꺼지라고 이 야만인 새끼들아.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가사도우미가 다듬고 있던 팔을 집어 들었어요. 이거다. 이걸로 방어하면 되겠어. 이 야만인 새끼들아.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호이 호이. 또띠. 부족들은 맵지 않다는 말을 하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자는 팔을 휘두르며 제 원주민 남편과 삼촌들의 몸을 때리더군요. 하지만 겨우 파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부족들은 가볍게 맞아주다가 막대기를 들고 두 모자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숲속에서 짐승들을 때려잡을 때 쓰는 방식 그대로 흠씬 갈겨주었어요. 두 모자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저희 부족원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족장인 제가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들겨 패주었어요. 그 순간 조용히 도망가려는 상간녀를 발견한 저는 머리채를 잡고 잡아뜨려 막대기로 몽둥이 찜질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을 거실 한가운데 모아두고 돼지 잡듯이 흠씬 때려주었는데 곧 세 사람 모두 기절하고 말았어요. 부족원들은 날카로운 돌멩이를 꺼내 시모자와 상간녀 볼따구를 하나씩 잡고 볼뚜레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한국에서 그런 짓 하면 큰일 난다고 설명해주며 멈추게 했어요. 대신 경찰을 불러 저희 집에 형사떼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두 모자는 숲속에 저를 데리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유린, 납치, 감금 등 많은 범죄로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가이드놈도 바로 체포가 되었죠. 상간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람만 피워서 무사히 집으로 훈방되었고요. 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모두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이런 판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처럼 부자인 아내를 해외에 버리고 오는 놈이 몇몇 있었다며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고 있다며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선고를 내렸답니다. 그렇게 제가 실종되어 5년이 지나기 전 아슬아슬하게 한국으로 와서 시모자를 엄벌에 복수를 해주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대궐 같은 집에 가서 부족들과 며칠 지내봤는데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 부족들은 모두 마당 나무 밑에서 배를 깔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저는 제가 있을 곳은 한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다시 잠비아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와 재산을 모두 기부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원주민 남편은 저에게 어설픈 한국말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부족마을에 가서 잘해줄게. 꼼대로 잡아서 발톱을 뽑아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여우 잡아다가 털잠바도 만들어줄게. 그리고 다이마 돌덩이 하나 찾아서 다이아스레빠 만들어줄게. 어머나, 다이아스레빠? 나 그거 좋아. 또띠또띠. 그럼 나는 당신을 위해 나를 선물로 줄게. 우리 마을 가서 떼국물이 흐르도록 사랑해보자구. 아들 새끼, 딸 새끼 낳아서 오래오래 살자구. 또띠, 너무 좋아. 여보, 또띠 해. 그 말은 저를 사랑한다는 뜻의 또띠였습니다. 저희는 잠비아에 도착해 차를 타고 오랜 시간이 걸려 다시 부족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원주민 모두들 저희가 돌아온 걸 기뻐하며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다들 저를 위해서 사냥을 해왔다며 손에 짐승 한 마리씩 들려 있었답니다. 저는 돌아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고 잠시지만 한국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걸 깊이 후회하고 반성했네요. 그렇게 1년 동안 부족장으로 지내다가 쌍둥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동시에 낳아서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저는 문명과 발을 끊고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제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 하나가 저희와 거래하는 미국인을 따라서 마을에 찾아왔답니다. 제가 알몸으로 있는 걸 보자 많이 놀란 것 같았는데 곧 적응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친구는 제 사연을 책으로 쓰고 싶다며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저야 어차피 밖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쓰라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를 녹음한 사연을 유튜브에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제 사연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죠? 그럼 이만 부족들과 사냥을 나가야겠어요. 모두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고 아프지 말고 웃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